안녕하세요. 2023년 고용관리 책임자 교육을 맡게 된 노무법인 이산 조학희 노무사입니다. 목차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란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및 배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작업 환경 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 공사금액은 징수법상 총 공사금액을 말하고 현장 단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및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할 때 화면과 같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가 지정되면요,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 내용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그 외 기타 업무로 명부 및 임금대장, 고용 개선 등의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 모집, 고용, 배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직업 소개서 활용 시에는 등록된 직업 소개소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등록, 무허가 직업 소개서를 이용할 경우 구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된 직업 소개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거짓 채용 광고 등 금지,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등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절차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셋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이 불가합니다. 불법 파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E9, H2, 그 외로 F256이 있습니다. F2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F5와 F6,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F4의 경우 단순 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는 고용이 불가하시고요. H2는 특례 고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하셔야 합니다. E9는 고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추가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셔서 한 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 기간을 보겠습니다. 제1항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하며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제2항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당일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을에게 직접 계속 근로를 요청할 경우 1일 단위로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용직에 근로계약이 당일 종료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지 부당해고 등의 문제 발생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당에 재법정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고만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셨는데 2중, 3중으로 임금을 또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급에 법정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각 수당의 명칭과 시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셔야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에 관한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관련 업무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 분들은요, 건설근로자법 제5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십니다.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나 건설공제에서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 단절이 빈번한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종별 무료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훈련 과정은 건축 배관, 건축 목공, 형틀 목공, 문화재 시공 등 15개 직종에 대해서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훈련 시간이 야간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2023년 위탁 훈련 기간 및 훈련 과정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www.cw.or.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3년)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관련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편의시설 관련 업무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 2 전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규모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 예정 금액은 추정 금액 또는 설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낙찰액이 아닌 입찰액을 의미합니다. 입찰이 없는 경우 계약 금액을 공사 예정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공사 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전체 공사 예정 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공사로 수주받았으나 사실상 현장이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 예정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사 예정 금액 1억 원 이상을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업 사업주도 의무 이행 주체가 됩니다.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른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관련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의무는 원청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원청, 하청 모두 해당됩니다. 편의시설 관련해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건설 현장은 근로감독 시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편의시설 조치, 퇴직공제 신고 등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까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감독 시 편의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이용에 관하여 하청도 현장 단위로 해당 사업주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청이 설치했을 때 하청 근로자도 모두 함께 사용 가능한가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청과 하청 간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관련 업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신고 기한 이전이라도 피보험 자격의 신고를 요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각 사유별 자격 취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또한 피보험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의 근로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한 외국인인 경우 가입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다음은 각 사유별 자격 상실일입니다.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 이직을 한 날, 즉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그 다음 일인 2023년 5월 1일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경우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다음은 각 사유별 자격 상실일입니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4월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2023년 5월 1일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 1개월 미만자로서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1일이 지나서 입사한 경우에 해당 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미만 근로한 일용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미만이어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때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1일이 지나서 입사한 경우 월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적용 대상자입니다. 전부 가입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분들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입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피보험 자격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분들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 확인서까지 전부 제출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매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실제 근로한 날이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까지 다 포함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 주시는 것이 급여 축소 신고라든지 사업 소득자 3.3%만 제외시켜도 될지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 축소 신고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도 그만큼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소득자 3.3%는 근로자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적발 시에는 소급 가입해서 소급 부담을 해야 하고 가산세와 가태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담금을 퇴사한 근로자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내기도 어렵고 되도록 4대 보험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공제 관련 업무입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퇴직연금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를 하면요.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회는 이 공제부금을 관리하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원금의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게 되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퇴직공제 제도입니다. 다음은 퇴직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공사 중에서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 50억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이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자들이 이 퇴직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건지 보겠습니다. 상용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설 근로자는요, 국적, 나이, 성별, 불법 체류 외국인 등 전부 관계없이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공제에 적용받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살펴보았고요. 퇴직공제 업무 처리 순서를 보겠습니다. 퇴직공제 업무는 EDI 시스템에서 전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성립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무가입 사업장은 원 수급인이 착공일로부터 14일 내에 하면에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퇴직공제에 제출해 주시면 퇴직공제에 가입이 됩니다.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담당자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내역 신고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월 발생한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의 근로내역을 매월 15일까지 공제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나 연장 근로로 가산된 공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출근한 일수가 10일이지만 실제 일한 내역이 12.5 공수라면 12일로 신고하고 소수점 이하는 다음 달 근로일수랑 합산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을 확인할 때에는 퇴직공제 EDI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문서 출력,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제부금 일액은 6,500원이며 당월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은 전월 투입된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 누계에 곱하기 공제부금 일액이 됩니다. 공사가 준공이 된 사업장은요,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발주 기간과 정산하시고 공제에는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서 퇴직공제 관계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퇴직공제 EDI 시스템 사용 방법은
화면에 QR코드를 태그하셔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공제 업무 처리 유의사항으로 부정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건설근로자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근로, 허위퇴직증빙, 타인편취가 있습니다. 허위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본인의 부모, 배우자 등을 피공제자로 등록하여 해당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으며, 허위퇴직증빙으로는 건설 상용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재직증명서를 발행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반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고용관리 책임자는 근로내역 허위 신고 여부를 검증하여 퇴직공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은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도와준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관련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협력업체 관리직, 현장 소장, 자재 담당, 안전 담당 등 외주 인원, 하도급사 직원, 일일 출입 장비기사도 퇴직공제 적용을 받나요? 네, 적용 제외자인 상용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 당시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 예정 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인가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판단 기준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 예정 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에 공사 예정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 퇴직공제 적용을 받나요? 최초 근로계약이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1년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카드 관리입니다. 퇴직공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일수를 관리하는 게 어렵죠. 누락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생겨난 게 전자카드제입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는 무조건 전자카드제를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의무 도입이고요. 2024년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공사에 의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업무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공 후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성립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 공제의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현장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현장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시고요. 근로자들에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우리 고용관리 책임자분들은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근로일수를 확인하시고 매월 15일까지 공제 부금을 납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사업주 및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위탁 발급기관 하나은행 및 우체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으로 방문 발급과 비대면 발급이 있습니다. 전국의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의 방문 발급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분들은 만약에 전자카드 발급이 안 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카드는 내국인은 신용불량자 등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요. 외국인은 합법 체류자만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 발급, 그리고 인력사무소 등의 전자카드를 소지한 근로자 투입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전자카드는 모바일 어플로 간단히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보통 출입구나 안전교육장 쪽에 많이들 설치하시는데요. 근무 현장이 너무 넓은 곳이어서 단말기 찾으러 다니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현장 내 어디서든 전자카드 태그가 가능하니까요.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등급제입니다.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능 등급제는요, 건설근로자의 현장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능 등급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능 등급은 초, 중, 고, 특급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현장 경력, 자격, 교육 훈련, 포상을 선정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담당자분들이 근로내역 신고를 해준 내용이 근로자들의 기능 등급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 등급 증명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종의 숙련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은 근로내역 신고를 하실 때 이 공제의 직종표를 참고하셔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직종을 좀 더 정확하게 신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